네, 여러분 잘 추셨나요? 4차 개헌까지 봤고요. 자, 5차 개헌은 1962년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자, 왜 상공화국이냐면, 자, 1960년에 이제 의원내각제 개헌으로 되면서 엄청 많이 어지러웠죠. 사실은 제2공화국이 채 1년도 안 돼서 끝났죠. 왜냐하면 이 1960년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제 박정희 네, 전 대통령이죠. 이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박정희 대통령이 네, 탱크를 몰고 청와대에 갔죠. 네. 도저히 국민들 못 살겠다. 뭐, 니네들끼리 정치인들끼리 싸워서 엉망이냐? 얘기해가지고, 네. 자,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군사정권이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이 태동기가 1960년이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아시죠? 박정희 전 대통령. 이 박정희 대통령이, 뭐죠? 네, 정권을 잡게 되죠. 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에 5차 개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이 5차 개헌의 특징은 뭐냐면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이라는 걸 박정희 대통령이 발령을 해가지고 전 대통령이 발령을 해가지고 자, 입헌적 질서를 파괴하게 됩니다. 자, 국가 권력은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국가 권력, 이 모든 국가 권력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집중하게 되면서 입법행정사법이 다 박정희가 이렇게 쥐었죠, 여러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래서 이 제2공화국 헌법, 네, 이 제2공화국 헌법은 이 비상조치법,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이죠. 이 비상조치법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헌법 파괴 상태가 지속됐다. 그죠? 그러나 이제 기본권에서는 자, 인간의 존엄과 뭐 가치가 신설됐다라고 네, 신설이 됐습니다. 예, 죄송해요. 신설됐다가 아니고요. 네, 신설이 된 거고요. 왜 3공화국으로 됐냐면 당연히 2공화국 의원내각제가 어때요? 파괴됐죠. 헌법 파괴 상태가 지속이 됐죠, 여러분. 그다음에 제2공화국 헌법은 비상조치법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을 가지게 됐음으로써 자, 이전의 공화국과 구분하기 위해서 제3공화국이라는 구분 기호를 썼고요. 이때. 자, 그래서 제5차 개헌이 62년에 일어나는데 이 62년 5차 개헌은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에 의한 어떤 헌법 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가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헌법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있는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을 신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냥 막 그런 거죠. 네. 나는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일어났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네. 명목은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신설을 하게 되고 자, 우리나라는 이 3공화국 때 최고의 어떤 정당 국가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거죠. 정당 국가화 경향이라는 게 뭐냐면, 자, 원래는 상권 분립의 입법, 행정, 사법인데, 이 입법부는 결국은 뭐예요? 어떤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때 이 3공화국 때 가장 강한 정당 국가화, 그렇죠. 원래는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당이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그걸 이제 정당 국가화 경향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정당에 속해 있지 않으면 국회의원으로 출마도 할 수 없었고 그 정당에서 탈퇴하면 국회의원직이 박탈이 됐고 정당에 속해 있지 않으면 대통령 출마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이런 이제 강한 정당 국가화 경향을 보인 게 이 3공화국 때인데 네. 자, 이 3공화국 제5차 개헌단은 정당 조항을 별도로 뒀고 그다음에 이런 정당 국가화 경향을 보인 거죠. 네, 정당 조항을 별도로 뒀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헌법 제8조에 정당 조항을 뒀죠. 그래서 강한 정당 국가화 경향을 보인 게 뭐죠? 3공화국 되고 그다음에 기본권 규정을 체계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뭔가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짓고 난 그죠? 쿠데타로 짓고 난 자기 세력의 정당성을 헌법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뭐 기본권 규정을 체계화시키다든지 그다음에 다시 정부 형태를 대통령 중심제로 바꿨죠, 여러분. 의원내각제는 너무 혼란스럽다. 우리나라 아직 민주주의 성숙도 안 했는데 의원내각제는 무리다 해서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의원내각제 요소인 국회 해산제를 폐지했습니다. 네, 국회 해산제를 폐지. 어쨌든 이 국회 해산제를 폐지한다는 게 명목상이었죠. 이때 초 권력을 가졌죠. 박정희 대통령이 입법행정사법을 거의 한 손에 주물렀죠. 네. 그래서 이 국회 해산제를 폐지한다는 게 사실은 유명무실했죠. 어쨌든 그 국회도 자신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회 예산제를 폐지했고 그다음에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약화가 됐다 이거죠, 여러분. 네. 언제 또 의회가 살아나서 자기의 어떤 권력을 이렇게 위협할지도 모르지만 여튼
어떤 국민들에게 이런 헌법 조항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수정을 했다, 개선을 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거죠. 그래서 자, 의원내각제 요소인 국회 선지를 폐지하여 그런 내각제적 요소를 약화시키고 대신 대통령 중심제로 가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켰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국회는 단원제 국회였고요. 그다음에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 이전 2공화국 때는 자, 위헌법률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있었죠. 헌법재판소를 창설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차 개헌 제2공화국 때. 자, 이거를 다시 뽑아와 가지고 자, 이 위헌법률 심판권을 어디에 부여하냐면 자, 법원에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권을 부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헌법 개정 시에 국민투표를 필수로 헌법에 규정을 해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1962년 제5차 개헌 때 있었던 사건이고요. 결국에는 자 5차 개헌은 뭐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이때 박정희는 거의 초법적인 사람이었죠. 초법적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어떤 국민에게 보여주기식의 어떤 게 필요해서 어떤 기본권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헌법 개정 시에 국민투표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3공화국 때 우리나라는 가장 강한 정당 국가화 경향을 보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이 정당을 탈퇴하게 되면 국회의원직도 박탈이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출마하기 위해서는 정당에 속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때 국민에게 어떻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기본권 규정도 체계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지러운 이 국가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원내각제가 맞지 않다 해서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면서 의원내각제 요소인 국회 해산제를 폐지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국회를 다시 단원제로 바꾸고 그렇죠. 국회는 단원제로 바꾸고 그게 더 신속하겠죠. 어떤 나라를 재건하고 나라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양원제는 한 번 갔다가 또 다른 하원에 갔다가 또 상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늦기 때문에 이 국회를 단원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로. 빨리빨리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단원제로 만들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있던 그 위헌법률 심판권을 법원에 가져오는 거죠. 자신의 폐하에 있는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권을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률을 제정해서 대통령은 자기의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고 그 법률을 제정을 해서 자기의 어떤 대통령이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법률이 위헌법률이라고 심판을 받으면 안 되니까 자신의 휘하에 있는 그 법원에다가 위헌법률 심판권을 부여해서 함부로 위헌법률 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원을 꽉 잡고 있으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래서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권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헌법 개정 시에 국민투표를 필수로 하겠다는 이런 규정들을 헌법 속에 규정을 해놓게 됩니다, 여러분. 자, 6차 개헌 때는 1962년인데, 자, 대통령의 3선을 금지하는 헌법 규정을 개정하여, 누구든지 그렇죠. 권력의 속성이, 권력을 잡은 자는 끝까지 그 권력을 남용하려 한다. 그리고 권력은 가족끼리도 안 나누는 거죠. 엄마 아빠가 아니죠. 아빠 자식 간에도, 부자 간에도 권력을 나눠 가는 게 아님을 아는 거죠. 그게 이제 권력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을 남용할 때까지 행사하려 한다. 이게 이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뭐예요? 인간에 대한 회의성이죠. 그런 회의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박정희 대통령도 아니나 다를까 1969년에 제6차 개헌을 하는데, 이거는 대통령의 3선을 금지한 헌법 규정을 개정하여, 자, 잠기 집권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960년 헌법 제69조 3항은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라고 이렇게 헌법 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상한 정원이 250명으로 확대됐고요. 지금은 20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헌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때 국회의원 상한 정원은 250명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내각과 국회의원과의 겸직 금지를 삭제를 하게 됩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은 국회의원과 겸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전에 겸직 금지를 해놨죠. 왜냐하면, 입법행정사법의 어떤 권력 분립 차원에서 당연히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이 당연히 국무총리라든지 국무위원은 집행부의 사람들인 거죠. 그런 집행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집행과 입법이 융화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겸직 금지를 해놨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삭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 및 의결 동료수를 강화하는 거죠. 그렇죠. 언젠간 또 의회가 자신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있는데 그런 탄핵 소추 발의라든지 그다음에 의결할 수 있는 이런 의결 정수를 강화해서 의회가 자신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도록 자, 이런 것들을 네, 헌법에 규정을 해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빠르게 나갈게요, 여러분. 자, 제7차 개헌 1972년 자, 유신헌법은 또 제4공화국으로 변하죠. 자, 유신헌법은 뭐죠? 종신집권을 가능하게 한 헌법이죠. 종신집권. 네, 박정희 대통령이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집권이 가능하도록 만든 이 헌법이 유신헌법인데 이 유신헌법은 당연히 이전의 또 공화국과 구분이 되는 어떤 헌정사적으로 큰 사건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제4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7차 개헌이 1972년에 일어나는 거고요. 자, 1971년 12월 6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다음에 12월 27일 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자,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인정하는 위헌법률 법률이다라는 거죠. 자, 12월 27일, 자, 1971년 12월 27일 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이 7차 개헌은 반입헌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국가긴급권도 당연히 헌법의 테두리 내에 있어야 되는데 이때의 국가긴급권은 헌법을 초과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건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이라고 부르고요. 당연히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은 당연히 위헌적인 거죠. 위헌적인 법률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반입헌주의 그런 거죠. 원래 국가 권력은 헌법의 제약을 받아야 되는데 헌법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반입헌주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반법치주의의 어떤 위헌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헌법재판소 9위 헌가 18 결정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 1971년에 있었던 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입헌주의고 반법치주의 위헌법률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핵심은 그거죠. 임기 6년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해서 간접선거로 선출을 한다. 자, 임기 6년. 이때는 임기 6년이었죠. 이전까지는 4년이었지만 자, 4공화국 때 대통령 임기는 임기 6년이었고요. 자, 이전까지는 또 대통령이 직선이 됐지만 1972년 유신헌법 즉 7차 개헌으로 인해서 이 통일주체국민회의 정체를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이 정체. 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서 간접선거로 네, 선출을 했죠, 대통령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종신태로 네, 집권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헌법이죠, 여러분. 네. 그리고 기본권 규정에서의 개별적 법률 유보를 많이 두었다. 예전에는 개별적 법률 유보들을 삭제를 했죠. 근데 다시 한번 이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이런 개별적 법률 유보들을 헌법에 많이 두게 되고 그다음에 기본권 제한을 당연히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유신헌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주체국민회의, 네, 대통령을 간접 선출하기 위해서 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하고 국회는 3분의 1을 대통령이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지금.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대통령 권한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과 대법관과 일반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헌법 규정을 둠으로써 이 종신주권이 가능한 유신헌법을 완성한 게 제4공화국 제72년 제7차 헌법 개헌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8차 개헌은 제5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80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이 되죠. 79년 암살이 되고 또 누가 잡아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뭘 잡아요? 정권을 잡죠. 네,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후에 비상계엄령 선포. 그다음에 이후 최기화 대통령이 당선되어 새 정부가 구성되고 헌법 개정의 논의가 있었으나 이제 12.12 군사 쿠데타로 신군부 세력 즉 뭐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권력을 장악하죠.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항쟁이 발발했고 여러분 이때 태어나지 못했죠, 여러분? 네, 태어나지 않았죠. 못한 게 아니고 여러분. 네, 저도 이때는 거의 너무 많이 거의 뭐 엄마 품에 있는 어린 아이여서 네, 말만 들었습니다. 저도. 네, 여튼 자, 이 8차 개헌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79년에 암살이 되고 신군부 즉 전두환을 필두로 하는 신군부가 네, 뭐예요? 정권을 잡아서 다시 한번 헌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자, 이때 이게 5공화국인 거죠. 자, 전두환은
신군부로 박정희 같은 군사 정권이긴 하지만 박정희의 어떤 실패를 나는 하지 않겠다. 박정희는 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하게 되고 그 헌법 개정은 자, 기본권 분야에서 개별적 법률 유보 조항을 대량으로 삭제하죠. 자, 너네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 하면서 개별적 법률 유보 조항을 대량으로 삭제하고 그다음에 연좌제 금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생활 비밀 보호라든지 행복추구권, 그다음에 형사피고인의 문제 추정, 뭐 환경권, 적정임금 보장 등을 신설합니다, 여러분.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막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나는 박정희 대통령과 다르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는 당연히 가져갑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그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정체불명한 이상한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자, 여기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를 실시하게 되고 임기가 원래 6년이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자, 임기를 7년 단임으로 바꾸는 개헌이 제8차 개헌 1980년 전두환이 행한 개헌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6공화국을 보시면 지금 현재 제6공화국이죠. 1987년 네, 개헌했고, 자, 헌법 개정 절차에 따른 여야 합의에 의한 문민헌법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특징이고, 사실 지금 있는 헌법 조항들은 제5공화국, 이때에 많은 뭐죠? 네, 기본권 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 골격을 형성을 하고 있고, 제6공화국 헌법의 특징은 뭐냐면 다시 간접 선거로 선출되던 대통령이 직선제로 선출이 됐다. 이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재헌헌법 때 있었던 뭐죠? 대통령 혼합된 대통령제가 지금까지 골격이 남아 있고 그다음 현재 헌법에 있는 많은 그런 조항들이 제5공화국 때 많이 신설된 조항들이 있고 그다음 제6공화국 때는 대통령이 기존에는 간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직선으로 개헌됐다는 게 특징이라서 제5공화국과 다시 한번 공화국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6공화국 썼고 그다음에 제6공화국 헌법의 가장 큰 특징 즉 1987년 제9차 개헌의 가장 큰 특징은 헌법 개정 절차에 따랐다. 그 다음에 여야 합의에 의한 국민헌법이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 현행헌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네,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네, 다음은 중간고사죠. 중간고사는 네, 휴강을 하고요. 네, 다다음 주에 네, 수업을 계속해서 하는데 수업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학교 측에 여쭤보고 네, 그 다음에 학과 측에 여쭤본 다음에 여러분에게 미리 공지해서 네,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